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귀납적 탐구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이제 얘가 어떤 거냐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먼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 방법에서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하고 귀납적 차이는 뭐냐? 자, 일단 크게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쫙 정리해야 돼. 자, 귀납적 탐구는 이 탐구 대상이 너무 넓어, 범위가. 그러니까 너무 넓기 때문에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과학은 초창기 옛날에 이제 뭐 이제 근대라든가 중세 때라든가 이런 때 그 우리가 어떤 과학적 탐구 방법은 어떤 이론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 이론을 이제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막 관찰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 그럼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얘가 왜 나타나지? 그래서 계속 그 결과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모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귀납적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지. 우주를 망원경으로 관찰했어. 자, 관찰했더니 희한하게 특히 뭐 허블 같은 경우 이런 거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더니 여기가 우리 은하인 줄 알았더니 외부 은하가 있더라는 거야. 이건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인데, 근데 보니까 이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도 외부 은하를 보니까 또 멀어지고 있고, 여기서 외부 은하를 보니까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외부 은하가 멀어진다는 건 이것을 통해서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귀납적 탐구고, 그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이제 뭐 현상 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일의 법칙 기억나? 보일의 법칙,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라는 것이 그렇잖아. 물속에서 이제 그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공기방울의 부피가 점점 커져. 그다음에 내가 이제 헬륨 풍선을 놨더니 고도가 높아지니까 헬륨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져.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야. 자, 얘가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이 기체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면 그 기체 안의 부피가 점점 커지겠구나. 커지지 않을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 기체의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기체 부피는 점점 커질 것이야. 그래서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가정을 했잖아. 가설을 세웠잖아. 그래서 아마 얘는 얘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증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귀납적 탐구는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면, 연역적 탐구는 관찰을 통해서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가설을 세워. 그래서 얘는 아마도 이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돼? 탐구 실험이 들어간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탐구 실험이 있냐 없냐야. 그래서 귀납적 탐구는 탐구 실험이 없어. 연역적 탐구는 탐구 실험을 해.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실린더에다가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그 안에 일정량의 같은 양의 기체를 넣어줘. 그리고 나서 추 하나를 올렸더니, 처음에 추 3개를 올려놨어. 그럼 이제 부피가 있겠지. 추 하나씩 빼. 그러면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져.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점점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을 증명을 하면서 가설이 뭐가 된다? 법칙, 이론이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연역적 탐구라고 그래. 그래서 이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관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고, 그 고민의 원인을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하는 것은 연역적 탐구. 자, 그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그치? 관찰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결과를 도출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야? 자, 여기에는 그 관찰을 수행하는 거지, 그 관찰에 대한 여기에는 탐구 실험이 없다라는 거야. 탐구 실험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이것은 뭐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초창기 과학의 탐구에서는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야. 우리가 이제 그 원자 이제 나중에 화원에서 2단원에서 이제 원자 모형을 배울 거야. 그래서 톰슨은 있잖아. 음극선 실험이란 걸 해.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제 거기에서 야, 이거 음극선이 다 통과하네? 원자를? 그럼 그걸 통해서 자, 결론을 그냥 바로 찾아내는 거야. 그럼 통과하는 이유가 원자 안은 자, 질량이 거의 없는 말랑말랑한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 음극선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극선을 쪼여줬더니 바람 얘기가 막 돌아. 그럼 얘는 음극선은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음극선을 쪼여줬는데 얘가 뿌라 쪽으로 끌려가. 그러면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구나. 물체를 갖다 냈더니 음극선을 쪼여줬더니 물체 뒤에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 야, 이거 음극선은 직진 운동하는구나. 그래서 톰슨은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량을 갖는 입자로 얘는 직진 운동하는 입자구나. 얘를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탐구 실험을 수행한 건 아니야. 그냥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관찰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음극선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는 원자는 전자가 원자 안에 있구나.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주라든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주가 팽창이 된대. 그걸 어떻게 실험할까? 우주 가서 저 거리가 늘어나는 거 우리가 일일이 관찰하는 건 아니잖아. 보고서 막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팽창하는 걸 보였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해라고 결론을 도출한 거야.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야. 지구과학도 과거 지질시대에서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지질시대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뭐 지각변동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얘가 왜 지각변동 왜 이렇게 일어나지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뭐 아마 우리 통합에서 배울 거야. 대륙 이동설 배웠을 거야. 그럼 이게 베게너라는 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가서 보니까 해안선 위에 떨어져 있는 대륙 간에 해안선의 모양이 붙여버리니까 겹쳐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 대륙에 있는 화석이 저쪽 대륙에도 발견이 돼. 그 여기에는 화석의 생물군이 옛날에는 저쪽 대륙으로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치? 그 넓은 대서양을 지나서 어떻게 넘어갔어? 못 넘어갔겠지. 그 옛날에 얘는 어떻게 돼? 붙어 있었다는 거지. 붙어 있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과거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 어떻게 돼? 떨어졌구나.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나온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실험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거야. 자, 이런 식의 어떤 탐구 과정을 우리는 귀납적 탐구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귀납적 탐구 방법은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주제를 먼저 선정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뭐를 관찰해야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우주를 관찰했을 때 그냥 어떤 별의 모양이라든가 달의 모양이라든가 행성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을 보니까 점점 뭔가 멀어지는 것이 있어. 그럼 이제 나는 멀어지는 것만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서 관찰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멀어지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경이 좀 더 발달이 되고 그치? 뭔가 개조가 돼야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서 밤에 나는 요 시간에서 매일 밤에 여기서 이제 요 시간에 어떤 식으로 관찰할 거야. 그래서 30분마다 관찰할 거야. 1시간마다 관찰할 거야. 24시간마다 관찰할 거야. 자, 이런 식 어떤 관찰 방법을 고안을 해. 근데 똑같이 관찰했어. 그랬더니 어느 외부 은하든 어떻게 돼? 우리 태양계에서부터 우리 은하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멀어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 이걸 후퇴 속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찰된 결과를 통해서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가 될수록 후퇴되는 속도는 더 빨라져. 그래서 우주는 팽창해.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탐구 과정에서 실험이 아니라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관찰할 주제를 설정하고 관찰 방법을 고안한 다음에 관찰을 해.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결론을 도출한단 말이지. 자, 이것이 바로 귀납적이다. 알겠지? 그래서 귀납적 탐구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거의 과학적 탐구 방법 거의 다 귀납적 탐구입니다. 자, 우리가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있지. 다윈, 자연선택설. 그래서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세계 각지를 돌면서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을 해. 그래서 관찰하고 채집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비글로 타고 나서 몰랐어.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채집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그 각 섬에서 새들의 어떤 표변을 채취를 했는데, 뭐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서로 다른 종인 것처럼 보인 거야.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류학자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들의, 자, 얘는 어떤 종이고 얘는 어떤 종의 새냐. 근데 그 조류학자가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모두 다 같은 종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윈은, 같은 종인데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다 다르네? 생김새가?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거야. 그 자료들을 다시 이제 분류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갈라파고스인데 이 섬에서는 이 새가 있는데 그 이 섬의 어떤 생태적인 환경이 뭐가 됐을까? 먹이 환경이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딱 봐가지고서 이제 다시 막 탐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비교했더니 먹이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생명체의 새의 주둥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잎의 머리 얼굴,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환경에 유리한 형태로 얘가 자연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환경에서는 이 유리한 형질의 생명체 개체수가 많구나. 그래서 생물은 자연 선택 과정을 거쳐서 진화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실험이란 건 없잖아요. 그치? 실험은 없고 오로지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서 찾아내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다윈, 요거는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 각각 기억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나온 것도 귀납적이고, 자, 그 다음에 슐라이덴하고 슈반이라는 이 과학자는 현미경으로 이제 생물들을 관찰할 거야. 자, 현미경으로 생물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적인 모양으로 이 생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규칙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것보다 더 작은 형태의 기본 단위가 없이 여기가 최소 단위가 되더란 거지. 그럼 규칙적인 모양의 형태로 이 생물들이 구성이 됐어. 그럼 이 규칙적인 모양을 뭐라고 하자? 세포라고 하자. 알지? 그래서 이 세포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험, 탐구 실험은 없었고 그냥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난 결과를 가지고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슐라이덴의 세포설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니? 세포설. 그 다음에 슈반은 우리 뒤에 나중에 이제 신경계에서 나와. 슈반 세포라고 하나 배워. 자, 그 다음에 구달이라는 과학자는 침팬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침팬지 보호구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침팬지의 다양한 행동 패턴, 특성들을 알아둬서 그래서 침팬지는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얘는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을 갖더라. 자, 얘네들 어떤 집단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지. 관찰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실험이란 건 없어요. 오로지 관찰이에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무조건 관찰이고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 DNA 구조를 발견한 거야. 누가? 왓슨과 크릭이야. 그 왓슨과 크릭은 DNA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귀납적 탐구는 발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거는 귀납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염색 유전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 유전 물질에 이제 그래서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겠지. 그 결과를 발표했겠지. 그 왓슨과 크릭은 뭐냐면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그런 실험 결과들을 모아 가지고서 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서로 조합을 하는 거야. 조합을 시켜서 DNA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논문은 2장인가밖에 안 돼요. 그리고 DNA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이 했던 실험을 통해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화학적 성분, 자, 염기, 자, ATCG, 알지? 그 다음에 엑선 회절, 자, 엑선이란 방사선을 쪼여주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얘네는 꺾이거든. 그래서 꺾이는 걸 통해서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DNA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10쌍의 염기쌍마다 한 번씩 회전을 해. 그리고 얘네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중 나선 구조를 찾아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발견을 한 것은 귀납적 탐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귀납적 탐구가 바로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냐?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현상들은 우리가 늘상 이제 관찰을 하겠죠. 과학자들도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왜? 의문이 들어가는 거야. 의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이러한 의문들은 바로 이제 뭐냐면 문제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왜라는 문제인식이 나와.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아마도 자,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뭐가 들어가요? 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는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실험 계획을 설계를 할 거야. 그래서 실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 자, 우리가 대조군, 자, 실험군이라는 것이 있어. 탐구 설계할 때는. 알지? 그럼 대조군은 비교 대상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비교 대상을 설정한 다음에 실험군. 그래서 이 실험군은 내가 원하는 각각의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마도 얘는 자,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것은 압력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커졌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자, 실험할 때는 기체의 압력을 변화시킬 겁니다. 알지? 그러면은 기체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면 요 기체 압력의 값이 막 달라지겠지. 이걸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그래요. 조작 변인. 그러면 기체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때 측정한 기체 부피가 바로 뭐다? 종속 변인이야. 그러면 자, 기체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기체 부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변화되는 값이 조작되고 그때 나오는 결과가 종속 변인이야. 그러면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변화되니까 이때는 기체의 온도라든가 자, 기체의 양은 자,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온도나 기체 몰수가 어떤 변인에 가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조작 변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온도하고 몰수라는 변인을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통제 변인 또는 변인 통제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와 압력, 온도와 기체 몰수를 일정한 상태에서 뭐 실린더에 추를 1개 올려놓고 2개 올려놓고 3개 올려놨을 때 기체 부피를 막 측정해. 그러면 여기서 추의 개수가 바로 뭐가 돼요?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압력의 추의 개수에 따라 압력이 변화가 되죠. 그럼 우리는 추의 개수, 기체 압력이 바로 조작 변이 되는 거야. 바꾸는 값. 알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측정하는 기체 부피가 바로 종속 변이, 바로 실험 결과. 알겠지? 실험 결과. 그러면 요놈에 의해서 부피가 변해야 되지 온도나 몰수에 의해서 기체 부피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얘를 우리가 통제 변이 또는 변인 통제라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탐구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대조군을 어떻게 만들고, 자, 실험군을 어떤 식으로 세팅할 거냐,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 거냐, 실험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조작 변이를 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종속 변이는 실린더에 있는 눈금으로 할 거고, 자, 그러면 온도하고 기체 몰수는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똑같이 추 하나 올려놨을 때 부피 측정하고 추 2개 올려놨을 때 부피 측정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는 거야. 아, 그랬더니 진짜 기체 압력이 변하니까 부피가 변하네. 저 추를 올려서 기체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기체 부피가 작아지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근데 우리는 가설은 이렇게 세웠을 거야. 기체 압력과 기체 부피는 서로 아마도 반비례일 것이다. 근데 그 가설이 맞다면 그대로 이 결론은 일반화되면서 가설 이꼴 뭐가 된다? 명제가 됩니다. 알겠지? 근데 결론을 도출했더니 이 가설이 틀렸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가설과 불일치가 되면 다시 돌아가면서 이 단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수정을 해요.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는 거다. 자, 이것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과학에서 많이 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야. 그래서 연역적과 귀납적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죠. 알지? 자, 요 단계가 있으면은 연역적이고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은 그것은 귀납적 탐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귀납적과 연역적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전에 했던 다양한 실험들 있잖아. 그 많은 과학자가 했던 실험들이 문제로 착착착착 주어질 거야. 그치? 자, 우리의 연역적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관찰 및 문제인식, 이거 괜찮아요. 요거는.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인식한다. 왜 그러지? 그래서, 아마도 얘 때문이야.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해. 알지?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살짝 올려놓을게. 그래서 아마도 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맞으면 가설은 뭐가 돼요? 명제가 돼요. 그럼 이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탐구 설계를 할 겁니다. 자, 이때는 중요한 게 탐구 설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해줘야 돼. 실험군하고 대조군이야. 실험군, 대조군. 우리가 이제 통합에서 아마 이거 배웠을 거야. 과산화 수소수. 자, 분해 실험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과산화 수소수 분해 실험에서 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됐다. 그리고 이 효소는 온도나 pH의 영향을 받을 거야. 그래서 설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뭐 10%의 과산화수소수를 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똑같이
10%의 과산화수소수를 놓을 거예요. 맞지? 자, 여기에 소에 생간을 넣을 겁니다. 자, 똑같이 10% 과산화수소수인데 여기에는 자, 삶은 간을 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제 실험을 설계를 했잖아. 그럼 이때 이제 요 A가 바로 뭐냐면은 대조군이에요.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고 B하고 C가 바로 뭐냐면은 실험군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산소 기포를 측정했더니 자, 이 산소 기포가 거의 발생이 안 돼. 얘는 많이 발생이 돼. 얘도 발생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A를 대조군했을 때 A, B 잘 봐. 찾는 방법이야. 자, 그럼 A와 B를 통해서 찾는 것은 뭐냐면 A는 대조군이고 B가 자, 실험군이고 그럼 A하고 B의 차이점은 뭐니? 뭐가 있고 없고 생간이잖아. 생간. 그치? 그러니까 자, 생간이 있고 없고야. 그러면은 요 생간이 있고 없고면 요 생간이 바로 뭐냐? 조작 변인이 돼요. 알겠니? 자, 그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뭐야? 산소의 기포를 측정합니다. 맞니? 그럼 요 산소의 기포, 측정하는 요 산소의 기포는 실험 결과예요. 그 실험 결과를 뭐라 하냐면은 종속 변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나머지 이제 우리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죠? 그럼 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일정했으니까 변인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 그치? 온도가 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A, B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바로 이 생간에 있는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어떻게 돼요? 촉매한다는 거죠. 그치? 바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 B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생간에 있는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한다. 알겠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요 실험 그대로 가져와. A, B, C입니다. 그러면 A는 무조건 대조군이에요. 자, B와 C는 실험군이에요. 자, 보니까 B는 생간이고요. 자, C는 그 생간을 삶았어요. 알지? 그러니까 자, 이 실험군에서 조작 변인이 뭐냐? 바로 요 소의 간 있지. 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 자, 여기에서는 간이 있고 없고가 되는데 얘는 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간을 자, 간에 자, 열을 가지 않은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열을 가한 경우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하나는 열을 가하지 않았고, 자, B는 생가니까 열을 가하지 않았지.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여기가 열을 가했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은 바로 뭐냐?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뭐가 돼? 변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변성이 됐을 때 효소의 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자 A는 대조군이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촉매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포가 없단 말이지. 자 근데 B에서는 기포가 많이 생겼어요. 자 삶은 간에는 기포가 적어요. 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결국 뭐야? 이 온도란 말이야. 온도. 즉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맞니?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 그 성질이 바뀌는 변성이 된다. 바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한 다음, 알지? 대조군, 실험군 설정한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실험군은 무조건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자, 뭐다? 조작 변인, 알지? 종속 변인, 그리고 세 번째 변인 통제. 그래서 조작 변이는 변하는 것. 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종속 변이는 변이가 아니다. 자, 실험값. 그러니까 거기에 실험에 따른 실험값. 알겠지? 자, 변이 통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그 우리가 보는 것은 뭐야? 이 변하는 값에 따라서 그 실험값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자, 이렇게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설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작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의 영향이 바로 가설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설은 조작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의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적 탐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냐? 조작된 변인, 즉 변하는 값이 뭐냐? 조작 변인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험 결과가 뭐냐? 알지? 그러면 이제 이 조작 변이에 따른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인 통제, 일정하게 유지한 값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결론을 도출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과정이 있으면 무조건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조군과 실험군을 세워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변인 통제를 했다. 그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부 다 뭐다? 연역적 탐구다. 알지? 근데 실험군, 대조군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한 거야. 보기만 해. 관찰만 했어. 야, 얘 이렇게 생겼대. 자, 이런 거지. 아, 막 갔더니 저기 뭐 발상구 봤더니 어이구 뭐 예쁜 여학생도 많네. 아, 발상구에는 예쁜 여자애들이 많구나. 자, 잘생긴 남학생도 많구나. 여기는 잘생긴 애들이 다니는 학교야. 자, 이거는 뭐야?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실험이 아니라 그냥 관찰을 통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안 좋은 거냐? 나쁜 방법 아니야. 우리가 탐구 대상에 따라서 연역적 탐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연역적 탐구가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뭐야? 귀납적 탐구로 가야 돼요. 귀납적 탐구. 알지? 그래서 천체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바로 보통 이제 뭐야? 귀납적 탐구야. 우리가 관찰을 한단 말이야. 관찰을. 알지? 관찰을 한다는 거지. 바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을 팠더니 삼엽충이 나와. 자, 요 지역에도 땅을 팠더니 삼엽충이 나와. 요 지역에 땅을 팠더니 삼엽충이 나와. 근데 삼엽충을 보니까 얘는 자, 여기에서 그 어느 땅을 봤더니 요 땅이 고생대 때 만들어진 땅이야. 지층이야. 근데 거기에 삼엽충이 있네? 그러면 삼엽충은 고생대 때 활동하던 생명체구나. 자, 중생대 때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삼엽초는 고생대 때 활동하는 화석이네. 그래서 이쪽 땅을 팠더니 이쪽 지층에 삼엽초 화석이 나왔어요. 아, 그럼 얘는 예전에는 뭐야?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을 통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은 연역적 탐구야.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지구과학이라든가 우주, 천체는, 천문학은 그냥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된다라는 거죠. 알지?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정리 좀. 자, 연역적, 귀납적. 그래서 연역적 탐구 사례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거. 자, 귀납적에서는 다윈이 있었지. 그 다음에 세포설이 있었지. 또 뭐가 있었지? 왓슨과 크릭, DNA. 그치? 그 다음에, 자, 침팬지 관찰한 것도 있었지. 그래서 관찰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한 건 다 귀납적이야.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이제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플레밍. 자, 플레밍이 항생제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냥 발견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미생물 가지고 실험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 쪽으로 하다 보면은 그 배양 접시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기고 옆에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페트리 접시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뭘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배지라고 그래, 배지. 그래서 영어로는 미디움이라고 해요, 미디움. 그래서 배지라고 그러는데 이 배지는 바로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제 단당류, 당을 많이 넣어줘. 당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을 섞어가지고서 이제 고체 상태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젤리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백금 있지, 백금이. 이제 백금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 백금이는 우리가 이제 불꽃반 이런 데 많이 하지만 미생물에서 많이 해. 그래서 이 백금이를 이제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그 미생물을 딱 묻힌 다음에 요렇게 긁어줘요. 이렇게 싹 긁어줘요. 긁어준 다음에 뚜껑을 씌운 다음에 밀봉을 할 거야. 그 밀봉된 상태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자라겠지. 그 미생물들이 자라면은 미생물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콜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생물학 실험하게 되면은 이거 많이 한다. 자, 많이 한다, 이 실험. 나 지겹게 많이 했어,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했거든. 그러니까 물리하고 생명을 안 했어. 근데 화학공학과를 갔어, 대학을. 그러니까 화학자 들어가니까 당연히 화학이 나오겠지. 근데 화학공학 갔더니 웬걸? 화학해. 근데 뭐 한 줄 알아? 물리를 하네. 4년 내내. 거기에 수학도 4년 내내 수학을 해.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제 화학공학하고 이제 보통 화학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화학, 물리, 수학이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갔네? 대학원 가면 이제 세부 전공 나누잖아. 생물화학공학을. 대학원 전공이. 그래서 석사 때, 박사 때. 생물 해야 되잖아. 그 뜬금없이 생물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 때 막 실험 막 하고 배지 만들고 막 거기에다 또 박사과정 가니까 또 이제 분자생물학 해가지고 이제 생명과학까지 막 공학까지 막 와, 어쨌든 화학공학은 화학, 물리, 수학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이 배양하는 접시, 요 페트리 디시가 접시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이 됐습니다. 몰랐죠? 근데 오염이 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미생물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곰팡이는 포자를 만드니까 막 펼쳐지잖아. 이렇게 포자 생기죠. 우리 곰팡이 볼 때 그 빵에 곰팡이 핀 거, 그치? 그런 식으로 포자가 되거든. 근데 포자가 이렇게 딱 푸른 곰팡이 생겼더니 이 주변에 요 미생물들이 없어. 요 끝에만 조금만 있어요. 뭐야? 이거 오염됐는데 버려. 이게 아니라 플레밍은 이걸 우연히 관찰했어. 그래서 여기에 푸른 곰팡이가 이제 이렇게 포자를 이루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미생물 덩어리들, 자란 군집, 이건 이제 콜로니가 없더라는 거야. 미생물들이 여기 없고 양 끝에만 조금씩 있더라는 거야. 뭐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험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해봤더니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푸른 곰팡이는 요게 있는 미생물들, 뭐 박테리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생장하는데 방해하는, 생장을 못하게 하는 물질을 푸른 곰팡이가 분비하지 않을까. 알겠지? 분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가설은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항생제가 되겠죠.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그러니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가설을 세운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증명해야겠죠. 탐구 설계하겠죠.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들어갑니다. 잘 봐.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자, 이게 바로 뭐다? 변인 통제가 된다. 알겠니?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든 다음 변인 통제한 다음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눠요. 왜? 두 집단으로 나눈 거는 하나는 뭐다? 대조군. 하나는 실험군. 알지? 그래서 항상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반드시 요 실험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대조군과 실험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이제 이거지. 누구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골라야 돼. 보기에서. 그러면 실험을 몇 개를 골라야 돼요? 최소 2개를 골라야 돼. 왜? 하나는 대조군, 하나는 실험군. 최소한 2개를 골라줘야 돼. 반드시 대조군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두 집단을 했을 때 한 집단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실험군. 자, 다른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았어. 대조군. 그러면은 조작 변이는 뭐다? 바로 푸른 곰팡이가 되겠지. 자, 푸른 곰팡이 유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는 대조군, 없는 대조군과 푸른 곰팡이가 있는 실험군. 그리고 나서 이제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했더니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 이 세균의 증식이 바로 뭐야? 실험 결과가 되겠지. 이게 종속 변이냐. 그럼 가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작 변인에 의한 종속 변이, 실험 결과라고 그랬지. 조작 변인에 의한 종속 변이라고 그랬지. 그럼 푸른 곰팡이의 유무에 의한 세균 증식의 유무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을 때는 세균이 증식을 못했고 푸른 곰팡이가 없을 때는 세균이 증식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그래서 가설이 결론이 되면서 가설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가설이 뭐가 돼요? 명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연역적 탐구예요. 연역적 탐구. 바로 요렇게. 그래서 항상 연역적 탐구에는 반드시 실험군이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알겠지? 왜? 반드시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대조군. 대조군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실험군.
그러면 실험군에는 종속변인, 변인통제,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종속변인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조작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영향을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플레밍의 실험은 바로 이런 실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니? 왜냐면 내 석사 때 석박사 지도교수가 미생물 키워가지고 항생제 만드는 연구했거든. 근데 나는 그거 안 했어. 내 친구가 그거 하고 나는 뭐 했냐면은 미생물 가지고서 이제 그 환경 오염물질 있잖아.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오염물질, 폐수. 이거 미생물 이용해서 폐수 처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곰팡이가 아이들 기억나. 꽤 오래된데. 슈도모나스 푸티다야. 내가 사용했던 미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인데 슈도모나스 푸티다라는 요 박테리아 이용해서 막 페놀이라는 오염물질이 있지. 특히 이제 그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들, 얘네 독성 물질들을 먹이로 막 사용해. 먹어치워. 막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씨 재밌어. 뭐? 효과적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환경 파트에서 이제 그 폐수 처리할 때 미생물을 많이 이용해. 그러니까 자, 나는 이제 특정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미생물 집단들이 있지. 미생물 집단.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인데 활성 슬러지라고 그래. 활성 슬러지가 이게 이제 쓰레기 덩어리예요. 근데 활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쓰레기 덩어리, 그러니까 미생물 있지. 그거 가끔 있어. 그래서 엄마가 워낙 공사 다망해서 바빠. 그래서 이게 막 그 이제 싱크대에다 청소를 자주 못 하셔. 그러면 싱크대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 그 주방 있잖아. 거기 음식물 막 이제 망 있잖아. 그치? 자, 이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냥 버리고만 하지 이거 청소 안 해. 그러면 거기 들어봐봐. 어때? 막 묻어 있지? 이거예요. 그 미생물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막 이제 거기서 식초라든가 막 이거 베이킹 해가지고서 살균해야 돼.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폐수라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니까 그 폐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 유해 물질들을 먹이로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재밌어. 미생물 가지고 실험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스테르 탄저병 연구가 있어. 자, 파스테르. 자, 이제 파스테르는 막 이제 관찰했겠지. 주변에 관찰했겠지. 그 관찰하다 보니까 독성이 약한 콜레라균을 닭에다가 접종을 해요. 그랬더니 이 닭은 콜레라를 가볍게 안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했어요. 알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콜레라균이 독성이 세면 이 닭은 죽지만 약한 독성의 콜레라균을 접종하게 되면 오히려 이 닭은 알지? 이 콜레라에 면역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스테르 탄저병으로. 그래서 탄저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면 탄저병 백신이 양의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실험은 어떻게 할까?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야겠지. 그치? 그래서 한쪽에 양은 이 탄저병 백신을 안 맞은 양을 놓고, 자, 한쪽 양의 집단은 탄저병 백신, 그러니까 소량의 독성이 약한 탄저병 균을 소량 접종한 양들을 놓고, 알지?
자, 그래서 이제 대조군 실험군을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주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탄저병 백신을 맞지 않은 양들은 사망하고, 패스. 다 죽고, 사망은 사람한테 쓰는 거야. 알지? 자, 성장과 생장도 구분해줘야 돼요. 성장은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생장은 동식물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생장 많이 했어. 이러면 욕하는 거야. 완전히 우리를 동식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 잘했네. 생장, 자,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성장의 표현을 쓰는 거야. 영어는 똑같이 구로 쓰지만. 자, 이 백신을 주사 맞은 양은 독성이 강한 탄저병을 주사했더니, 균을 주사했더니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대조군과 실험군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실험했기 때문에 아,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것도 연역적이죠. 탐구 실험이 들어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에이크먼의 각기병. 자, 우리가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휘면서 잘 걷지 못하고요. 주저앉고 막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데 자, 사람도 각기병이 있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알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타민 B1이 어디에 많이 썼냐면은 우리 쌀 있잖아, 쌀. 쌀 있으면은 요 끝에 쌀분이 있어요. 여기에 비타민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쌀을 이제 밥할 때 어떻게 해? 쌀을 막 씻잖아. 씻을 때 여기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비타민 오히려 비타민 B가 쌀에 있는 건데 이게 씻다 보니까 날아가. 근데 현미는 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 쌀보다 어떻게 돼? 굉장히 이 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현미 밥하기는 어떻게 되니?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아주 천천히 씹어 먹어야 돼. 딱딱하고. 그래서 밥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현미에 있는 비타민 B는 오랫동안 이제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쌀은 이제 막 날아가. 맞지? 쌀 눈이 날아가면서.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각기병과 비슷한 증상을 앓던 닭이 내가 어떤 먹이를 줬더니 얘가 갑자기 회복하네? 자, 왜 그럴까? 계속 관찰했어. 그랬더니 자, 나타났습니다. 먹이에 먹이. 알겠지? 자, 먹이 내가 준 이 먹이의 변화 때문에 아, 있음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먹이냐? 이제 그래서 먼저 건강한 닭을 두 집단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집단을 만들어요. 왜? 하나는 대조군이고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실험군이야. 그랬을 때 백미를 먹인 닭이 여기가 대조군이 되고요. 자, 현미를 먹인 닭이 여기가 실험군이 돼요.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뭐냐? 현미의 유무가 됩니다. 알지? 자, 그러면 현미의 유무가 됐으니까 자, 백미만 먹인 닭은 시간이 지나니까 각기병에 걸렸고요. 자, 현미를 먹인 닭은 시간이 지나도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종속변이는 각기병의 유무가 되겠지. 그래서 현미를 먹였더니 각기병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괜찮아. 그러면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지.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제 명제가 돼버리는 거지. 자,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이제 연역정을 해서 예전에 했던 과학자가 했던 실험 중에 자, 바로 자, 이 각기병이 있어. 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항생제, 푸른 곰팡이 항생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파스테르의 탄저병 연구 그리고 에이크먼의 각기병. 발음이 각기병. 알겠지? 요 세 개는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이다. 자, 그러면서 자, 내가 요거 문제 이거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이킹호.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뒤에 탐구랑 연결해서 그리고 이 바이킹호는 뒤에 물질 대사랑 또 연결해서 나와. 그래서 이제 요 바이킹호인데 자 바이킹호가 화성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달한 거죠. 그래서 화성에서 토양의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자 채취를 한 다음에 지구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화성에서 실험해요. 화성에서 실험을 해. 알지? 그래서 자, 이 바이킹호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 자, 이 실험에서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목적은 이거야. 화성에는 생물체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물체가 만약 화성에 있다면 얘는 거기서 생명 활동을 할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생명 활동이 아니 가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화성에 있는 생물체가 화성에 생물체가 있다면 그 생물체의 모습을 직접 파볼 수는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실험의 목적은 뭐냐? 바로 생명 활동의 결과를 찾아내자는 거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 대사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의 결과물을 확인하자는 거죠. 물질 대사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바이킹호의 실험이에요. 그러면 물질 대사는 이화 대사와 동화 대사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화 대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세포호흡을 얘기할 거예요. 자, 동화 대사는 광합성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세포호흡은 뭐 쉽게 말해서 포도당이 뭐야? 이산화탄소로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광합성은 자, CO2 물론 이제 물도 나오겠지만 자, 얘가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 거예요. 이것을 자, 이 결과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세 가지를 해. 첫 번째 실험. 자, 만약 화성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그치? 그러면 얘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들 거야?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 거야. 그치? 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자,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 거야. 그러면 요 CO2에 있잖아요. 자, 탄소의 동위원소가 우리 어제 12하고 13이 있다고 그랬잖아. 자,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자, 14짜리 탄소가 있어. 그럼 얘는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몇 개니? 8개지. 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고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야. 근데 얘는 중성자가 8개, 2개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수가 중성자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원자 핵이 불안정해져.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려. 원자 핵이.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방사선을 방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의 동위원소 3개 중에서 자, 핵분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바이킹호 실험, 얘는 이제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자, 그러면 이제 생명 활동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질 대사를 하겠지.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탄소가 있어. 자, 14짜리 탄소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가 된다. 다른 원소로 쪼개질 거야. 그래서 얘를 탄소 동위 원소 중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 방사선을 검출하는 거야. 검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요 탄소를 14탄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실험 장치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인 14탄소 가지고 있는 CO2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화성의 토양에다가 빛을 쪼여주는 거지. 그러면 만약 여기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질까?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야. 맞니? 근데 이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인데 요 14짜리 탄소가 있으니까 요 포도당의 탄소도 14짜리 거야. 근데 이 포도당은 고체 상태니까 요 상태 몰라. 그래서 요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제 14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합성이 되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다시 가열하면 포도당에서 어떻게 되냐? CO2하고 물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CO2에서 요 탄소가 14짜리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방사선을 방출하겠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얘를 방사선을 검출하는 실험이에요. 자, 바로 요런 실험이고, 그 다음에 실험 2는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알지? 그러면 여기에 자, 14탄소로 방사선 탄소로 자, 우리가 이제 요 탄소를 방사선 탄소로 바꾸치게 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표지라고 그래, 표지. 그래서 여기에 영양물질, 포도당을 넣어줘요. 그럼 요 안에 있는 화성의 토양은 어떻게 돼? 세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세포하게 되면은 CO2가 빠져나오는데 얘가 14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방사선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계측할 거란 얘기야. 방사능을. 자,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얘는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흡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자, 산소가 들어갈 거고요. 그 결과 생성된 기체, 자, 바로 CO2 기체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CO2 기체가 나온다면 여기에는 산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산소는 줄어들고 CO2가 많아지니까 요 공기의 조성이 변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영양분 넣어주고 여기에 세포업을 했을 때 자, 과연 공기의 조성이 변했는지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킹호의 실험 1, 2, 3은 전부 다 물질 대사, 생명체가 있으면은 물질 대사를 할 것이고 그 물질 대사의 결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지. 그 만들어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죠. 맞지? 바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있잖아. 변했어. 검출이 됐어. 야, 그래가지고 화성에 미생물에서 다 4개 생명체가 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험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시 했더니 안 변했어요. 그래서 화성에 있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거, 아직은 발견을 못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험 과정 이제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 발생하지 않았어요. 검출되지 않았어요. 조성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화성에는 자, 생명체,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바이킹호의 실험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결시켜 주면 돼. 자, 우리 문제 좀 체크해 볼까? 자, 2가지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여길 봐야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했어요. 그럼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자, 관찰한 다음에 결과를 뽑았어요. 그럼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된다. 맞니? 그래서 맞고, 귀납적 탐구 방법은 다윈의 진화론, 그치? 그 다음에 뭐 세포솔도 있을 거고요. 침팬지 연구도 있을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의 DNA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에서는 탐구 설계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에는 플레밍의 항생제 발견이 있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저병, 각기병, 막 이런 게 이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연역적에서는 일치하지 않으면 일반화를, 일치해야 일반화할 거야. 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설을 다시 재설정할 거야. 즉, 가설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탐구를 할 거야.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어려움은 없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거 좀 돌리자. 나와! 바뀌어. 바뀌었다. 자. 자, 다음은 케냐의 밀림에서 피식과 포식 관계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카로 박사는 가젤, 영양의 일종이지, 가젤. 자, 공중에 뛰어오르며 하얀 엉덩이를 치켜드는 이상한 띵뛰기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을 관찰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띵뛰기 행동이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주변에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포식자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남을 관찰했어. 자, 계속 관찰이야. 맞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냈죠.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가젤은 엉덩이를 치켜뜨는 띵뛰기 행동을 한다. 자, 무슨 방법이야? 귀납이야? 연역이야? 귀납이지. 왜? 탐구 과정이 없잖아. 실험을 안 했잖아. 오로지 관찰이잖아. 관찰. 그쵸? 자, 관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자,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요. 자, 그리고 니은은, 이건 관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탐구의 결론은 얘가 바로 탐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듣고. 됐지?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기만 해. 자, 다시 몰라 돌아봐. 쭉. 자, 세포 소리야. 자, 이것도 봐봐. 자,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작은 방, 즉 일정하게 단위체로 나오는 것을 봤어. 그래서 얘를 세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슐라이데는 수많은 식물을 관찰한 다음에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자, 슈바는 동물을 관찰한 결과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짐을 알게 됐어요. 지금 전부 다 관찰이죠, 관찰. 그치? 그래서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식물과 동물은 모두 다 세포가 기본 단위인 생명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럼 이거는 관찰만 했기 때문에 뭐야?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지. 자꾸 이거 하면서 구분만 잘해도.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야. 관찰한 다음에 문제 인식을 했어.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왜? 그치? 가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설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그러니까 결정이 된 답은 아니지. 잠정적인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가설이에요. 그래서 기억보기 맞고. 자, 그러면 나는 탐구를 설계를 하고, 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탐구 설계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험군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또 얘기해요? 조작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두 개의 실험군을 만든 다음, 그래서 조작변인, 종속변인, 변인 통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를 하고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자, 결과를 이제 종속변인이 나오겠지?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할 거야. 그래서 나는, 자, 요 단은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분석하는 단계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요 순서 꼭 기억해 두고. 자, 실험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봤을 때 뭐야? 대조군이 없으면 오로지 실험군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하는 이유는 그 실험 결과의 객관성이야, 객관성. 객관성을 확보해 줘야 돼. 그리고 나서 타당성을 그 객관성, 왜냐면 비교하는 대조군에 의해서 타당성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 되겠지. 딱히 어려운 건 없어. 그 다음에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은 가설. 그치? 자, 탐구를 설계할 때,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군 다음에 반드시 뭘 설정해 줘야 된다? 대조군. 자,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을 조작 변인. 자, 변하는 값은 조작이야. 알겠지? 조작 변인. 됐지? 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 과정이야. 그래서 탐구 과정을 설계를 했어. 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가와 나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온도는 37도씩 유지했으니까 얘는 변인 통제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녹말의 분해가 바로 종속 변인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고 없고니까 이 아밀레이스가 바로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작 변인 아밀레이스의 유무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가 바로 대조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가 바로 실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군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군은 조작 변인이 있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실험군은 조작 변인의 유무 가지고 실험군 대조군을 봐. 그러니까 조작 변인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그건 실험군이고요. 조작 변인이 없으면은 대조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 변인이 없을 때 결과가 이건데 조작 변인을 넣었을 때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조작 변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작 변인이 있는 것이 실험군, 조작 변인이 없으면 대조군. 자, 그래서 조작 변인 아밀레이스의 첨가 유무죠. 있고 없거니까. 그렇죠? 첨가 유무고 통제된 것은 온도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겠지. 자,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크만의 닭의 각기병 탐구 실험이야. 그래서 순서네.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 현미, 다른 집단에는 백미를 주었어. 그럼 얘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이란 말이지. 그치? 자, 가설을 세웠네. 가설을 설정했고요. 백미를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렸지만은 현미를 먹인 닭은 건강했어. 자, 이거는 바로 탐구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현미를 먹고 나온 것을 보고 닭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찰을 통해서 그치? 의문 제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어떻게 돼? 아,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론을 도출한 거죠. 자, 그러면 순서는 관찰한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이해됐니?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들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실험이야. 자,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세균 배양 접시와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은 세양 접시야. 자, 그러면은, 알아보고자 했다. 그럼 얘는 바로 뭐야? 탐구 설계지 뭐. 그치? 왜냐면 탐구 설계에는 반드시
접종한 세균 배양 접시 실험군, 접종하지 않은 배양 접시, 얘가 바로 대조군. 그래서 푸른 곰팡이의 유무가 바로 뭐가 돼? 조작 변인. 그럼 나머지 조건은 변인 통제. 그리고 거기에서 세균의 생장 유무가 바로 종속 변인. 그래서 이거는 탐구 설계가 되겠죠. 자, 탐구 설계 과정에서 실험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조군을 설정해야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는 거예요. 맞지? 바로 이렇게 설정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지.